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전 언론이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32살 곽모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직급으로 토지보상팀에서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사했습니다. 재직 기간은 총 7년이었는데 곽 의원은 화천대유의 아들이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해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명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우선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여권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CBS 노컷뉴스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지난 3월 퇴직하면서 약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명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 등 비고정 급여를 빼면 약 230에서 38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퇴직금은 통상적으로는 많아도 2,500만 원 안팎이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50억 원이 단순히 아들의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가까운 곽 의원이 사업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에 따른 대가로 건네진 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SNS에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보다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라는 외형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도 곽 의원님, 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은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 싸움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오겠군요.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야권 내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를 통해 잘못했으면 누구든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렇게 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거라면서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아들이 로또 퇴직금을 받았다며 윤희숙 전 의원처럼 사퇴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이 보수파 진영에서 위치한 포지션 때문에 그 충격이 배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곽 의원은 재선 의원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검사 출신이라는 어떤 경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대여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특히 문재인과 그 가족을 직접 겨냥하며 국민의힘에서는 몇 안 되는 저격수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의 비위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우선 곽상도 의원은 경기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곽 의원은 대장동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가성에 따른 퇴직금 명목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곽 의원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어서 퇴사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성과급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화천대유가 솔직하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니 직원들한테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판단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당 받을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관련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와 만날 때 한두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내가 동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겠습니까? 기자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근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확히 만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만난 적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와 아들의 문제입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단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에 부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야 하겠지만 아직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회사 옆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 회사 위치도 모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도 다 피해 다녔습니다. 변호사 경력 때문에 법사위도 피했는데 지적받을 지점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한 적도 인허가 문제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곽 의원의 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곽 의원 아들 광모 씨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광모 씨는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화천대유라는 게임 속 말이라고 했는데요. 곽 의원 아들의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는 표현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자신의 입장과 비유한 것입니다. 드라마는 456억 원의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 사채빚에 시달리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생존 게임에 참가해 최우승자가 되려는 극한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곽 의원 아들은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성을 다했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동기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연세대 원주 캠퍼스 디자인 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디자인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모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모 씨는 이후 직접 문의해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해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쯤 입사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50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곽 의원 아들 광모 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업무 성과로는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위로금은 업무 과중으로 건강이 악화한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의 입장을 차례로 정말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해명이 명쾌하다 혹은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우선 곽 의원 아들이 받은 고액 퇴직금과 곽상도 의원의 관련성이 핵심일 텐데요. 이에 대한 해명도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화천대유 입사부터 살펴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알게 된 건 곽상도 의원의 소개였다는 게 곽 의원과 아들의 해명입니다. 다만 아들이 이후 관심을 갖고 정식 공고를 통해 지원해서 입사한 거지 곽 의원 자신이 개입한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입사 과정에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의 권유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를 그만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표, 대주주가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던 터라 채용 과정부터 거액의 퇴직금까지 의문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거액의 성과금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런 해명으론 논란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영수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얼마의 성과급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듯합니다. 어제 전해진 대로 곽상도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TF팀까지 꾸리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왔었는데요. 이번 곽 의원 아들 건으로 혹여나 역풍이 불지 않을까, 공수가 전환되지는 않을까, 당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현지에서 줌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 이재명 후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최측근 유동규 씨를 실무자로 지칭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본인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대장동에서 벌어진 일을 누구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약정을 맺었습니까? 결국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거대한 개발 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가면서 대선만 치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특검 법안 조속히 수용하십시오. 성역 없이 수사를 받읍시다. 또한 국정조사에도 마땅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국민의힘은 초재일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측과 민주당에서는 수사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과 국조는 정치 공세 성격이 짙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 성격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면 서로의 게이트라고 몰아세우며 정치 공세가 극에 달하고 명백히 밝혀지는 것 없이 또 유야무야 이 사건은 묻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만 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비상식과 비정상 투성이입니다. 사업 지분이 약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무려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비롯한 이번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도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어떤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고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인이나 대표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인데도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이 사실상 5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잠적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 가족들은 회사를 퇴사해서 연락이 안 된다라는 말들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규명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친정부 성향 간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에 나선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그런 속도감으로 과연 공정하게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지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가 미덥지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측과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겠죠.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자 요구로 참여했는데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이번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은 하루빨리 야당의 특검 요구에 응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GS 주지 열풍을 일으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욕설의 약자를 만들어내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김승원은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변호사 시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화천대유의 핵심 변호를 맡은 것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GS 주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GS 주지 김승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 법복을 벗은 뒤엔 법무법인 오늘과 호민 대표 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이력까지, 그렇다면 아주 초특급 대우를 받았겠습니다. 현재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행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대표이자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얻었는데 이 어마무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의혹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S GG 김승원 의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남변호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한 번 했다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변호사법상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며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100여 표 차로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이낙연 후보가 승기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반등을 이뤄낸 셈입니다. 여기에 김두관 후보가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번 주 예정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로선 이젠 역전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결선 투표로 간다는 전략이 그나마 현실적일 텐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모두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뉴시스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유력 대권 주자 양자 대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43.1%의 지지율로 37%를 얻은 이 지사를 제쳤습니다. 지역 성별 세대별 분석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과 40대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는데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2.9%포인트로 월등히 앞섰고 서울에서도 윤 전 총장이 9.7%포인트로 앞질렀습니다. 여성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6.9%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9.4%포인트로 앞섰고 자영업자들에게도 19.2%포인트로 앞섰습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지사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인의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특히 서울 남성 2030 세대 자영업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조성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수사 3부 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조성은을 불러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관련 고발장에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성은을 상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이달 13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조성은의 제보에 관여한 혐의, 즉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이달 15일 고발인을 불러 기초조사를 마쳤지만 열흘 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주저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을 상대로 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김웅 의원 그리고 송 검사 등과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조성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전달받는 등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26일 이성호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의 거짓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호 수석대변인은 유 전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허접한 여자라 말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당시 홍 의원이 허접한 여자라 칭한 사람은 최서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 홍 후보님은 옛날에 선거 때만 되면 급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 시큰 이용해 먹고 선거 끝나고 또 자기가 버려야 될 때 되면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사람이 홍준표 후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그러고 허접한 여자라 그러고는 탄핵 당해도 싸다 그러고 그런 말들이 전부 다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수석 대변인은 유승민 후보는 당내 경쟁자를 향해 입만 열면 실수하는 준비가 안 된 사람, 말을 자주 바꾼다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맞는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보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승민 후보가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속아 웃을 일이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입만 열면 계속 지금 실수고 그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고 그분의 철학에 배어 있는 거 아니었나. 예. 뭐 120시간 문제도 그렇고 선발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 대구 아니면 밀란이 날 거다는 문제 뭐. 이어 인적 쇄신을 통한 정치혁명만이 유승민 후보와 같은 거짓 뉴스 유포자를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이다라며 보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승민 후보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들의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인 래퍼 노엘이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장 의원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아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며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온 장 의원은 지난 24일 아들 문제로 사의를 표시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장 의원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들은 악재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5년간 군사기밀 128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유출 건수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군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밀분실 도난 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이상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위험 정도에 따라 2급부터 3급으로 나뉘는데요. 2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3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매년 2배에서 4배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장교들이 유출한 건수가 128건 중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장교들의 군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인식의 군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선 국방개혁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너진 군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유튜브 채널이 연예인이나 음악가 등을 출연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시청하는 국민이 극히 드물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또한 세금을 쓸데없이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2018년 개발에 운영 중인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낮은 대국민 인지도 탓에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 개발엔 1억 3천만 원이 쓰였고 매년 보수비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외교부 앱이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셈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0년도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안전여행 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지난해 16.1%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20.6% 대비 8.6%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앱 사용 경험률 역시 25.2%에 머물러 2019년 대비 19.1%나 떨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앱 개발 비용으로 1억 2,75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올해까지 4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은 4,400만 원, 올해 9월까지는 3,74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교부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외교부는 보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세금이 쓰이는 모든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해외 안전여행 앱을 통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실시간 푸시 알림, 위급 상황 발생 등 필요시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위치 정보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히 코로나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과 신속한 정보 습득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거금 들여 만들었으면 만드는 데만 그치지 말고 국민이 그 앱을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이 이전에 만들어진 코로나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확진자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2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진천에 사는 60대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3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증상을 보인 뒤 16일 청주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9일 만인 25일 오전 숨졌습니다. A씨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결론 났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게 맞는지 저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기 정도로 알고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코로나, 이런 코로나 잡겠다고 백신을 맞고 죽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 할 텐데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인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접종률과는 반대로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긴 싱가포르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65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 나흘 연속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의 82%가 백신 접종을 마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확진자가 쏟아진다면 백신 접종을 강요해선 더더욱 절대 안 되겠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처럼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이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교육 분야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대규모 인력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전날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넘겼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미국 최대 규모로 교사, 교직원 수가 15만 명에 달합니다. 시 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전체 교직원의 18%에 달하는 2만 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었고 마감 시한 이후에는 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규모 교사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급기야 뉴욕시 초대 교연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크 멀그루 회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백신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시의 교육공무원 4명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직과 수당, 연공서열 상실 등의 처벌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리자 교사연맹 멀그루 회장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시장과 시교육국이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인력 부족에 대처할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싱가포르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나라는 탄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